좀 살려줘. 손목이 시리도록 번 돈으로 번듯하게 키운 내 딸이 어느 날 5천만 원이라는 빚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1년 전 제가 남편 몰래 4천만 원을 갚아준 뒤에 말이죠. 뜯지도 않은 택배 박스 속에 갇힌 건 화려한 사치가 아니라 살고 싶어 발버둥 치던 내 자식의 비명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머리만 다듬느라 정작 내 자식의 엉클어진 마음은 보지 못했던 한 엄마의 피눈물 나는 고백. 오늘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 자식들이 방문 뒤에서 혼자 삼키고 있을지도 모를 아픈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가위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29에 처음 가위를 잡았으니 올해로 꼭 31년째입니다.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파마 약을 바르고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좁은 미용실 안에서 발이 붓도록 서 있다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내쉬는 게 제 하루였어요. 제 미용실은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고 의자도 3개뿐인 작은 가게예요. 그래도 단골이 끊이지 않았어요. 30년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손으로 머리를 만져드렸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은 저를 그냥 영숙 씨라고 불러요. 그 소리가 싫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유통회사에 다닙니다. 젊을 때부터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퇴근하면 밥 먹고 뉴스 보다 잠드는 게 전부인 사람.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고 명절에도 처갓집보다 거래처 접대가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딸 미영이는 제가 혼자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내내 야자 끝나고 데리러 나가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억울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그냥 그게 제 삶이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 남편 밥 챙기고 시부모님 모시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 믿어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미영이가 있었으니까요. 미영이는 제 자랑입니다. 아니, 자랑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미영이는 제 30년의 가위질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리 달고 일하는 딸을 생각하면 아무리 손목이 시려도 힘이 났어요. 우리 단골 손님 중에 정 여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들이 공무원인데 만날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어찌나 자랑스럽게 하시는지 저도 질 수가 없죠. 여사님, 우리 미영이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어머, 영숙 씨 딸은 정말 뭐든 잘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서 있는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남의 집 자식 자랑은 매일 들어도 내 자식 자랑할 때의 그 뿌듯함은 비교가 안 돼요. 미영이는 효녀이기도 했습니다. 제 무릎이 안 좋다는 걸 알고는 반차를 내서 병원에 따라왔어요. 진료실에 같이 앉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고 처방전 챙기고 약국에서 약 받아올 때까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날 미영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엄마, 나 때문에 더 힘들었지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명절이면 남편 홍삼을 꼭 챙겼습니다. 아빠한테 제일 좋은 홍삼이라고 포장도 예쁜 거로 더 신경 쓰고요. 저한테는 관절 영양제랑 손크림을 사왔어요. 엄마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 라며 쑥스럽게 내밀던 미영이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딸이었어요. 주말이면 가끔 미용실에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쑥 들어와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쓸고 수건을 정리하고
파마 약 냄새 가득한 공간에서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너도 쉬어야지. 힘들게 왜 왔어? 라고 하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 날은 미용실 문을 닫고 둘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 그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쌓이기 시작한 게 처음엔 하나, 둘이었어요. 미영이 방 앞에 놓인 박스를 보면서 요즘 쇼핑을 좀 많이 하네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도 가끔 홈쇼핑에서 옷 하나씩 사는 걸 즐기니까 젊은 애들은 오죽하겠나 싶었어요. 미영이도 직장인이고 벌어서 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박스가 점점 늘었어요. 미영이가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면 현관에 크고 작은 박스가 서너 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들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미영이를 보면서 저는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이나 차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방문은 늘 잠겨 있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공부하던 애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방에 들어가면 꼭 문을 잠갔어요. 미영아, 밥 먹어 하고 노크를 하면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밥상 앞에 앉는 미영이. 그 표정이 늘 조금 어딘가 먼 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 생각을 안 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다 하더라 하고 넘겼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날이 하나 있어요. 미영이가 주말에 미용실에 왔던 날이었는데 평소처럼 바닥을 쓸다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파마 손님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곁눈으로 보니까 미영이가 창밖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말도 없이 그냥 빈 눈으로. 손님이 가고 나서 미영아, 밥 먹으러 가자 했더니 그제야 웃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그날도 그냥 넘겼습니다. 힘든 것도 웃으면서 넘기는 게 우리 집 방식이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미용실에서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도 손님 앞에선 웃고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와도 밥상 차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미영이한테 한 번만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봤어야 했어요. 미영아, 요즘 괜찮아? 어때 별일은 없지?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아마 저는 대답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다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매일 단골들한테 딸 자랑을 하고 미영이가 사온 영양제를 먹으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위질을 하면서 저는 늘 남의 머리를 다듬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 딸 마음속이 어떻게 엉클어져 있는지는 그때 저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미영이가 이별을 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미영이가 남자친구 얘기를 꺼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먼저 물어보면 그냥 잘 만나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결혼 얘기를 꺼내면 엄마 나중에 내가 천천히 소개해줄게 라며 화제를 돌렸고요.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도 괜히 재촉했다가 사이가 멀어질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영이 표정이 달라졌어요.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확 늘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제가 미영아, 밥 더 먹어 하면 배불러요라고 하는데 반도 안 먹은 밥그릇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택배 박스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한 게 하루에 하나, 어떤 날은 2개. 주중에도 오고 주말에도 왔어요.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것부터 제 허리춤까지 오는 큰 박스까지 현관 앞에 쌓이는 박스들을 볼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뻐근했지만 딱히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미영이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거니까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미영이가 거실에서 저랑 같이 TV를 보다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방에서 나온 미영이 손에 택배 전표가 들려 있었어요. 뭘 샀냐고 물어보려다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현관 앞에 박스가 3개나 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뭘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방에 쌓아두기만 하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엄마,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 내가 알아서 할게. 미영이가 박스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돌아섰어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그런 적이 없는 애였는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내 돈으로 내 거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엄마는 왜 맨날 간섭이야?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서 멍하니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딸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미영이한테 그런 목소리를 들은 게 처음이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괜히 한마디 했나? 그런 생각들이 뱅뱅 돌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은 알까요? 저는 남편한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애가 좀 피곤한가 보지. 한마디로 끝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부엌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미영이 방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문 아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나. 그냥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미영이가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까지. 제가 눈을 비비며 들어가니까 엄마, 어제 잘 잤어? 엄마 피곤할까봐 아침은 내가 간단히 했어. 하면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던 딸이 맞나? 순간 꿈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영이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현관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제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어떤 날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딸이었다가 어떤 날은 제가 뭔가 건드리면 폭발하는 아이. 어떤 주말에는 미용실에 와서 종일 제 곁에서 수건을 개고 바닥을 닦았다가 어떤 주말에는 방에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미영이가 어떤 날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말을 거는 거예요. 표정을 살피고 대답하는 목소리 톤을 듣고 미용실에서 손님 비위를 맞추는 것처럼 제 딸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상한 일인데 그때는 그게 이상한지도 몰랐어요. 그 무렵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단골 손님 최 여사님이 파마를 하러 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숙 씨, 요즘 젊은 애들 우울증이 많다더라고. 우리 조카도 회사 그만두고 한동안 방에서 누워만 있었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곱는 거라나? 저는 그냥 요즘 세상이 각박하니까요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 방문을 보는데 최 여사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고생은 했어도 별일 아닐 거라고 직장도 있고 잘 다니고 있는데 하면서 금방 털어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얼마 후였어요. 미영이 방 청소를 해줄 일이 생겼는데 미영이가 출근하고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바꿔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서랍을 열었다가 안쪽 깊숙한 곳에서 약봉지들을 봤어요. 약봉지 겉면에 써 있는 약 성분들을 하나씩 보니 수면제였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손이 멈췄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처방전 날짜를 보니 몇 달 전이었어요.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방을 나왔어요.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는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면 괜찮은 거겠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미영이 괜찮아질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냥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냥 넘겼냐고 저 자신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알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미용실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남편 밥도 챙겨야 하고 지금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딸의 서랍 속에서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발견하고도 모른 척 했어요. 그게 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미용실에서 받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손님 한 분 파마를 막 마치고 다음 손님 오시기 전 잠깐 숨 돌리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미영이 이름이 떴을 때 저는 그냥 딸이 안부 전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낮고 잠겨 있었어요. 미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와 줘. 그날 저녁 미영이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은 식탁 위에 미영이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카드사에서 온 채무 안내서였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4천만 원. 입이 안 열렸어요. 엄마, 나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이렇게 됐어. 이자가 너무 불어서 이제는 내가 감당이 안 돼.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4천만 원. 제가 미용실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많아야 250, 300이 될까 말까 한데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건지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데도 계산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2년 됐어.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2년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단골들한테 딸 자랑을 하고 있던 그 2년 동안 미영이는 혼자 이걸 안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엄마 힘든 거 아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울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울다가 나중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30살 먹은 딸이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걸 보면서 저는 손을 뻗어서 미영이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도와줘. 엄마,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그 말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혼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용실 운영 통장, 하나는 제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비상금 통장. 노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딸 결혼할 때 혼수도 해줘야 하고 뭔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몰래 모아온 돈이었어요. 잔액을 봤습니다.
잃어.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악착같이 모아 돈 한 번 빌려본 적 없던 제가 갑자기 큰 돈을 쓰려니 그때 처음으로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지, 집안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그냥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미영이한테 한 번만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덮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갚아주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쉬는 날이 없어졌어요. 원래도 월요일 하루 쉬는 게 전부였는데 그 월요일마저 없앴습니다. 생활비 쓰고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야 했어요. 미용실 수입에서 임대료, 재료비 빼고 나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 중에 월요일에 오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부지런히 받으면서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왜 갑자기 월요일에도 나가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무관심이 그냥 남편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원래 집안 살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밥 먹고 뉴스 보고 자는 사람. 제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 손목에 파스가 몇 장 붙어 있는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파마 약품을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 원래도 손이 좋지 않았는데 쉬는 날이 사라지고 나서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문이 옅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손가락 끝을 만져보면 예전에 있던 굴곡이 희미해진 느낌. 겨울에는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어요. 미영이가 생일에 사온 비싼 핸드크림이 서랍에 있었습니다. 그걸 발라보면서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이 손에 이 크림을 발라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으면서도 미영이가 사준 거니까 아껴서 발랐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안 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여전히 딸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이번에 팀 프로젝트에서 칭찬받았대요. 요즘 애들은 다 바빠서요. 그래도 주말에 잘 와줘요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가위질을 했습니다. 속은 타고 있었지만 가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한 가지 변한 게 있었다면 미영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쁘고 착하고 잘난 내 딸이었는데 이제는 자꾸 불안한 눈으로 보게 됐어요. 밥을 먹다가 핸드폰을 보는 미영이를 보면 또 뭔가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택배 박스가 오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한번 폭발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또 건드렸다가 미영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미 힘들어하는 애한테 짐을 더 얹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면서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미영이한테 돈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자. 한 번만 도와줬으니까 이제 미영이가 알아서 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버텼습니다. 가위를 쥐고 손님 머리를 다듬고 웃으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기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게 다닌 유통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거예요. 마지막 출근 날 남편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서 다 끝났어. 한마디 하고는 평소와 같이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틀었어요. 퇴직 기념으로 뭔가 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그냥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미용실 나갈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제가 저녁에 들어올 때도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솔직히 처음엔 불편했어요.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온 것 같은 그 느낌. 남편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 한 달은 그냥 TV만 봤습니다. 아침 뉴스, 낮 뉴스, 저녁 뉴스, 중간에 다큐멘터리 보다가 잠들기도 했어요. 제가 미용실 나가면서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하면 응하고 대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을 보러 가려고 채비를 하고 있으면 나도 같이 가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따라만 오더니 나중엔 카트를 밀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말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장을 보러 같이 간 게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항상 바빴으니까. 주말에도 거래처 약속이 있거나 피곤하다고 누워 있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그 사람이 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왜 그런지 살짝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반갑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하루는 제가 아침 일찍 예약이 있어 미용실 청소하러 나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이 자다 깨서는 왜 이렇게 일찍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래요 했어요. 남편이 잠시 멍하니 저를 보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그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은 눈빛. 그 다음 날도 제가 이른 시간에 나가면 남편이 일어나서 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붙여줄게 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파스를 가져다가 손목에 붙여줬어요. 말없이 그 손길이 어색했습니다. 근데 어색한 게 싫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밥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쉬는 날은 없어? 원래 월요일 날 쉬지 않았나? 월요일도 열어요. 왜? 저는 잠깐 멈췄어요. 단골 손님들이 월요일에 오고 싶다는 분이 많아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편은 그래도 쉬어야지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미영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주중에는 야근도 잦았고 주말에는 방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예전보다 거실에 나오는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는 날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미영이한테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밥상 앞에서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정도는 물었어요. 미영이는 응, 괜찮아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혼자가 아닌 느낌, 저녁에 들어왔을 때 불이 켜져 있는 집. 그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달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꾸 뭔가 걸렸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얼마나 일찍 나가고 얼마나 늦게 들어오는지, 손목에 파스가 얼마나 자주 붙어 있는지, 쉬는 날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와서 알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모르겠었어요. 간섭하는 게 낯설면서도 관심이라도 가져줘서 고마운 건지, 이제 와서 신경 쓰는 척 하는 게 서운한 건지, 30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 와서 알면 뭐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영이한테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는 계속 왔어요. 예전보다 뜸해진 것 같기도 했지만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줄지 않은 건지
미영이는 여전히 방문을 닫고 지냈어요. 어떤 날은 괜찮아 보이고 어떤 날은 또 어딘가 먼 데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밥을 차렸어요. 아침마다 세 사람 밥을 차리고 미용실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밥을 차리고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동안 저는 미영이 안에서 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그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미영이는 방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찌개가 끓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평범한 주말.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없었어요. 잠깐 슈퍼에 간다던 남편이 한참이 지나도 현관문 소리가 안 나서 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우편물을 들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우편물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서 받았습니다. 봉투에 미영이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카드사였어요. 이미 개봉된 상태였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연체 안내, 미납 금액,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5천만 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갚아준 4천만 원과는 별개였어요. 전혀 다른 카드들, 전혀 다른 계좌. 미영이가 그 사이에 또 만들어 놓은 빚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부엌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게 뭐야?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미영이 빚이야? 5천만 원? 당신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으니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4천만 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 미영이가 카드 빚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갚아줬어요. 당신한테는 말 못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미영이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대답이 없었어요. 남편 손이 문손잡이를 잡았고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최미영, 문 열어.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미영이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남편이 연체 안내서를 미영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영이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5천만 원. 이게 내 빚이야? 아빠, 말해. 미영이 입술이 떨렸어요. 그때 방 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그러자 쏟아졌습니다. 문 뒤에 쌓여있던 택배 박스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크고 작은 박스들이 거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뜯지도 않은 박스들. 뜯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옷들이 방 안가득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4천만 원을 갚아주던 그날 이후로 줄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줄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미영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듯이 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멈추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사고 나면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사고
또 사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나중엔 나도 감당이 안 됐어. 목이 메어서 말이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미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화가 났어요. 1년 전에 4천만 원을 갚아줄 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그 약속이 생각났어요. 제가 지문이 닳도록 가위질을 하면서 모은 돈인데, 딸 결혼 혼수 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그게 다 어디로 간 건지. 그런데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은 미영이가 너무 작아 보였어요. 이제 31살인데 너무 작았습니다. 남편이 폭발했어요. 최미영, 이게 장난 같아? 엄마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4천을 갚아줬다며 그 사이에 5천을 또 만들었어? 합의 9천이잖아. 9천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이야? 그게 무슨 돈인지 알기나 해? 미영이 어깨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빠 알아. 나도 알아. 알면 왜 이래? 알면서 왜? 저는 그 순간 남편한테도 미영이한테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은 이런 일 생기기 전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4천만 원을 혼자 갚아주면서 왜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했냐고. 그 말이 제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말할 기회나 줬어요? 당신이 이 집에 있기나 했어? 아침에 나가면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남편 말문이 막혔어요. 미영이가 힘들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도 혼자 삼킨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택배 박스가 쌓여도 곧 괜찮아지겠지. 방에서 이상한 약이 나와도 혼자 삼켰어요. 당신한테 말해봐야 해결될 것 같지 않았으니까. 아니, 알아도 이렇게 화부터 낼 줄 알았으니까. 당신은 그냥 집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약? 미영이가 무슨 약을 먹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내가 혼자 다 했어. 애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미용실도. 당신은 나가서 돈만 벌어왔으니까 가장으로서 다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돈도 벌고 집도 챙기고 애도 키웠어.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 못했어.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 와서 나한테 왜 말 안 했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미영이도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데 제각각 무너져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찌개가 타고 있었어요. 불을 끄면서 저는 그냥 거기 서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그날 저녁은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세 사람 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고요한 집안이 그날은 너무 무거웠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4천에 5천, 합이 9천만 원. 그 숫자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자꾸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던 미영이 모습. 멈추려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라고 하던 그 목소리. 그게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뒤척이다가 부엌에 나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미영이 방불은 꺼져 있었어요. 남편 방에서도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제보다 더 무거웠어요.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서 미용실 예약 단골 손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하루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해요. 30년 동안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픈 날도, 무릎이 퉁퉁 부은 날도 문을 열었어요. 명절 다음 날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일요일 문을 닫는다는 게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낯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집에 있어야 했어요. 아침 8시가 넘어서 미영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엄마 안 나가? 오늘 문 닫았어. 미영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러고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머리도 안 감은 채로 나와서 미영이 보고 저를 보고 그냥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일어나서 밥을 차렸습니다. 어제 저녁 아무도 안 먹었으니까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세 사람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 엄마가 약 얘기를 했는데 네가 무슨 약을 먹는 거냐? 미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면제랑 우울증 약.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2년 됐어. 왜? 그 짧은 한마디에 미영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왜냐고? 미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진짜 몰라?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미영아,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팀장한테 치이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면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던 남자랑 헤어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는 너무 예민하다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고. 미영이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말 듣고 집에 왔을 때, 나 진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걱정할 것 같고, 아빠한테는 말이 끊겼습니다. 미영이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아빠한테 말해봤자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 아빠는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중학교 때 입학했을 때도 고등학교 때 수능 망쳤을 때도 아빠는 없었어. 항상 회사야, 출장이야, 거래처야. 내 인생에 아빠가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혼자였어. 항상.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 얼굴 보면 엄마도 힘들다는 거 알았어. 미용실 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근데 나는 거기다 또 짐을 얹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혼자 버텼어. 버텨보려고 했는데. 미영이 목소리가 잠겼어요. 처음엔 그냥 잠이 안 왔어. 눈을 감으면 내일 또 회사 가야 한다는 생각, 또 버텨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헤어진 남자친구 생각에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었어. 나는 실패자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어. 처음엔 그것만 먹었는데 나중엔 상담 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약도 같이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이 방 서랍 속 약봉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덮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외면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쇼핑은?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봤어요. 처음엔 그냥 하나 샀어.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냥 하나 눌렀어. 그랬더니 다음날 택배가 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뭔가 기다려지는 게 생기는 거야. 내일 택배 온다. 내일 이거 열어봐야지. 그게 없었으면 어떤 날은 진짜 일어나기 싫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택배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을 때 저는 그게 딸의 사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박스 하나하나가 미영이가 다음 날을 살아내기 위해 붙잡았던 것들이었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몰랐어요.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없었다고 했는데 미영이가 남편을 봤어요. 남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맞아. 없었어. 아빠가 몰랐어. 아니 모르는 척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미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가장이 할 일인 줄 알고 살았어. 근데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었구나. 남편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우는 걸 본 게 결혼하고 처음인 것 같았어요. 미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미영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수능 망쳤을 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힘들다고 했을 때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 남자랑 헤어졌을 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알았어야 했는데, 몰랐어. 진짜 몰랐어. 남편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몰랐다. 미영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어릴 때 아이처럼.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밥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같은 온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미영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가 같이 갈게. 엄마도 같이 가고. 이번엔 혼자 버티지 마. 미영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건가?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지금이라도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마음에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서 울고 난 다음 날 남편이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검색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평생 병원 예약 한 번 직접 잡은 적 없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가 맞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면서 아마도요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좀 어색했어요. 저 가족이 같이 가도 됩니까 하고 묻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예약했어 하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정신과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런 곳에 가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가는 곳,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가는 곳. 그런 편견이 머릿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미영이한테는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나 2년 다녔는데 거기 그냥 일반 병원이야. 다른 병원이랑 똑같아.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미영이가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남편은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미용실 오전을 비웠어요. 세 사람이 같이 차를 탔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가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깔끔한 대기실에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분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미영이 이름이 불렸어요. 셋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어요. 차분하고 말이 느린 분이었습니다. 미영이 차트를 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쇼핑을 하게 됐는지, 잠은 어떤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미영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병원에 오기 전에 미영이한테서 들었던 말들인데 의사 앞에서 다시 들으니까 또 달랐습니다.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이별 이야기, 회사 이야기, 잠 못 들던 밤들. 미영이가 담담하게 말하는데 저는 자꾸 눈물이 차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봤습니다. 부모님, 혹시 이런 증상들 알고 계셨나요? 남편이 먼저 대답했어요. 몰랐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쇼핑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그 불안을 잠깐이라도 낮춰주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뇌가 그 패턴을 학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기랑 비슷해요.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편이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됩니까?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어준다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동안 미영이가 혼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또 밀려왔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면서 남편이 미영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얹은 거예요. 미영이가 잠깐 굳었다가 그냥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목이 메었어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순두부찌개랑 김치찌개. 별거 없는 밥상이었는데 오랜만에 셋이 같이 밥을 먹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같이 먹는 느낌. 밥을 먹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응. 빚은 네가 갚아. 미영이가 숟가락을 들다 멈췄어요. 엄마 아빠가 대신 갚아주는 건 이번엔 없어. 근데 혼자 갚으라는 것도 아니야. 엄마 아빠가 옆에 있을게. 매달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같이 계획 세우고 정 버티다 힘들면 그때 얘기해. 대신 카드는 없애고 쇼핑 앱도 지우고. 그게 시작이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알겠어, 아빠. 도망가지 마. 이번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줄게. 그 말에 미영이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가 말했어요. 응, 안 도망갈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먼저 해줬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제가 못 꺼내고 있던 말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으면서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숨지 않을게. 저는 대답 대신 미영이 손을 잡았어요. 창밖으로 가로수가 지나갔습니다. 미영이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갚아야 할 빚이 아직 산처럼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치료도 오래 걸릴 거고, 빚도 오래 걸릴 거고, 이제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것도 오래 걸릴 거라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게 무섭지 않았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 다녀온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미용실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들여다봤더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냄비를 들고 어디다 놓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뭐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저는 잠깐 멍했어요. 당신이요? 내가 못 끓일 것 같아? 못 끓일 것 같냐고 물으면서도 남편 손이 어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얼마나 풀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나왔어요. 여보, 응, 나 오늘 쉴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쉴 때도 있어야지. 앞으로 월요일은 쉬어. 저는 한참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 말에 저는 다시 월요일에 미용실 문을 닫기로 했어요. 그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몸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청소를 하려다가 그냥 다시 앉았어요. 쉬는 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끓인 된장찌개는 조금 짰어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제가 미용실 나가면 장을 봤습니다. 처음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만두가 있었나? 오늘 생선 구울까? 그런 문자들이 왔습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하다가 문자에 답했어요. 그 문자들이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느 주말에는 미용실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뭐 도와줄 거 있어? 하고 서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틈에 수건을 개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옆에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오셨다가 남편을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영숙 씨 남편분이세요?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손님이 좋으시겠다. 영숙 씨 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좋았어요, 솔직히. 미영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카드는 모두 해지했어요. 쇼핑 앱도 지웠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손이 자꾸 핸드폰으로 간다고,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런 날이면 미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힘들어.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 말해봐. 별 내용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힘들다고,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였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새 식구가 미영이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방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고 싶다고. 뜯지도 않은 것들,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 남편이 박스를 날랐고 저는 물건들을 분류했어요. 팔 수 있는 건 중고 거래로 올리고 팔기 어려운 건 버리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방에서 박스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공간이 생겼습니다. 미영이가 방 한가운데 서서 그 빈 공간을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넓다.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원래 이렇게 넓은 방이었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미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 방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그러게. 채우느라 못 봤나 봐.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채우느라 못 봤다. 미영이가 쇼핑으로 채우려 했던 것들. 그 빈자리가 사실은 물건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옆에 있어준다는 느낌, 힘들다고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박스로 채웠던 거예요.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셋이서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별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걷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앞서 걷다가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저랑 미영이를 확인하면서 그게 우습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미영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응,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질 거라고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빚이 남아있고 치료도 계속해야 하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쉽지 않은 날들이 앞에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하는 미영이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괜찮은 척 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미영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괜찮아질 거야. 공원 벤치에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남편이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커피인데 셋이 나란히 앉아서 마시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이런 날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렇게 그냥 같이 앉아서 커피 한 잔 한 날이 있었나? 없었어요. 항상 뭔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저는 지쳤고 미영이는 혼자였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가족은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별것도 아닌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족이었어요. 저는 그걸 9천만 원짜리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서툽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딸 미영이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 치이고 연애에서 상처받고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 버티는 사람들. 그 빈자리를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보다 더 무서운 건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내 자식의 마음이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던 부모님들의 무관심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제 앞가림하고 사니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속은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겉보기에 멀쩡하니 아무 문제 없는 줄로만 믿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자식한테 필요한 건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괜찮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라는 채찍질보다 잠시 멈춰서서 힘들었겠다고 다독여주는 손길이었어요. 잘했다는 칭찬의 말도 좋지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그날 선말 대신 오늘은 그저 버티느라 고생했다. 애썼다며 손 한번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떠니? 별일은 없니?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살립니다. 가위질을 하면서 저는 늘 남의 머리를 다듬었어요. 이제는 내 딸 마음도 다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서툴지만 그래도 함께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부모 찬스로 집도 차도 사준다는데 아버지는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유학까지 보내며 제 모든 걸 쏟아부어 키운 39살 백수 아들이 술을 먹고 쏟아낸 원망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7년째 방구석 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믿고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비수 같은 폭언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있었다는 잔인한 현실. 청천벽력 같은 비극을 마주하고서야 65세 아버지가 뒤늦게 배운 진짜 사랑의 의미.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65 최성욱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하나 봅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 출근 준비로 항상 분주했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던 시절, 그 새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깨끗하게 다려둔 경비복을 꺼내들며 저는 잠시 멈칫합니다. 짙은 감색 재킷, 가슴에 달린 이름표 하나. 은행 차장 최성욱이 아니라 그냥 경비원 최성욱으로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처음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을 한 직장에서 버텼던 사람이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편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만큼 묻어졌다는 것이겠지요. 옷을 다 챙겨 입고 나면 습관처럼 아파트 거실 한켠의 방문을 바라봅니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새벽 5시니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저는 매일 이 시간에 그 문을 봅니다. 열리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저 안에 아직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40을 앞둔 아들 수민이가 7회째 저 방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은행을 떠난 건 61살 때였습니다. 35년 제 청춘을 통째로 바친 세월이었죠. 26에 입행해 정년을 맞던 날 동료들은 차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부럽습니다 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땐 그 말이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퇴직금 2억 원. 35년 성실함의 대가로 받은 그 돈을 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만에 50년지기 친구의 제안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 제 이름을 건 가게.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아 설렜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거리두기, 영업 제한, 매출 급감. 버텨보려 발버둥 쳤지만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의자를 식탁 위에 올리고 불을 끄던 날 빈 홀에 앉아 흘린 눈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35년의 노력이 1년 만에 증발해버린 그 허망함이란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급한 돈이라며 빌려달라던 1억 원마저 사기였습니다. 연락은 끊겼고 찾아가 봤더니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법적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저와 차린 식당 외에도 다른 곳에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62, 저에게 남은 건 30년 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 원뿐이었습니다. 결국 2년 전 63살에 경비원 면접을 봤습니다. 아내가 우리 나이에 좀 쉬라고 말렸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아들 때문이었죠. 32살부터 닫힌 저 방문이 잠깐 그러다 말 줄 알았는데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저 안에 있는 한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제 수입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260만 원 남짓, 그리고 경비원 월급 230만 원입니다. 아내도 마트 파트타임 알바를 합니다. 합치면 적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새 식구 생활비를 빼고 나면 아들 용돈까지 감당하기엔 늘 빠듯합니다. 다 큰 자식 무슨 용돈이냐 싶겠지만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예금 2억 원은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고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옵니다.
넥타이를 맨 중년, 백팩을 맨 청년들이 출근합니다. 저 청년 또래의 우리 아들 수민이도 저랬는데 처음 중견기업에 합격했을 때 아내와 함께 기뻐하며 통화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수민이는 저 방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경비복 단추를 잠그며 혼자 되뇌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식당을 차린 게 잘못이었을까? 친구를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유학도 보내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며 과잉 보호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된 도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 새벽 닫힌 문을 바라보며 서 있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아들을 저 방 안에 가두어 버린 건지. 경비실로 가는 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어깨를 스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아픈 하루가 시작됩니다.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도 빠르고 공부도 곧잘해서 선생님들께 칭찬을 달고 살았죠. 저는 그 아이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못 누렸던 것들,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것들, 그걸 아들한테만큼은 다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기뻤고 졸업 후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두말 없이 지원했습니다. 남들이 요즘 유학이 뭐가 필요하냐, 요즘엔 유학 다녀와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해도 저는 우리 아들이 가고 싶다잖아 하고 믿었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수민이는 번듯해 보였습니다. 어깨도 펴지고 말도 자신감이 넘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견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전화해 여보, 수민이 붙었어 라고 했을 때 아내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그날 일하다가 제 자리에서 잠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 사실 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은행 일이 바빴어요. 차장 자리까지 오르고 나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았고 퇴직이 가까워 올수록 제 노후 걱정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올까? 퇴직금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다 큰 아들은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잘 다니겠거니 알아서 하겠거니 했을 뿐이에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민이가 첫 직장을 그만둔 건 입사 3년 차 때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옮기는 게 흔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아들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고 눈빛이 어딘가 꺼져 있었거든요. 상사 때문이었습니다. 성과는 위에서 가져가고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는 구조에 버티다 결국 스스로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해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쉬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싶었죠. 그러다 수민이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안도했지만 그 직장도 반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맞는다고만 했죠. 다그치자니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이게 맞나 싶어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번째 퇴사 후 수민이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노트북을 펴고 앉아 이력서를 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면접을 보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나이가 너무 많대요. 30 초반의 아들이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계속해봐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탈락이 쌓이고 이력서를 넣어도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 결과도 늘 같았습니다. 수민이 얼굴에서 조금씩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꺼지고 말수가 줄고 방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닫힌 방문, 문 앞에 가져다 놓는 밥그릇, 말을 걸어도 괜찮아요 라는 짧은 대답뿐. 저는 한 달이면 나오겠지, 석 달이면 달라지겠지 하며 7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
간간이 들리는 한숨 소리.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그렇게 들여다보는 건지. 친구들은 결혼하고 승진하는데 수민이는 그 소식을 어디선가 보며 좌절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했는데 그저 때가 되면 나오겠지라며 용돈을 주고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문을 쾅쾅 두드리고 싶다가도 아들이 정말 무너질까봐 참았던 그 밤들이 저를 더 늙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기다림이 아들을 더 깊이 가두어 버린 건 아닐까 싶습니다. 방문 앞에 설 때마다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들을 믿어서 기다린 건지 아니면 그냥 마주치기 두려워서 외면한 건지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잘 모릅니다. 그날 밤은 유독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씻고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듭니다. 몸이 먼저 쓰러지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오늘 또 한바탕 했어요. 나와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내가 짧게 말했습니다. 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민이 얘기였으니까요. 속이 상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거실로 훅 끼쳐오는 독한 술 냄새.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주식이다 코인이다 밤새 들여다보더니 또 크게 날린 모양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제 돈도 모자라 엄마에게 빌려간 돈까지 모두 날린 상태였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또 술 마셨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뭔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먼저 건드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요. 수민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잠긴 목소리였습니다. 남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아버지는 내 인생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모 찬스로 시작한다고요. 어차피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친구들은 집에서 지원도 다 해준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시작부터 불공평하냐고요. 아버지가 식당 사업 망하고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돈 날려놓고 나까지 이 꼴로 만든 거잖아요.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건지 오래 쌓인 열등감이 터진 건지 수민이는 친구들과 나가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 도리어 부모 원망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자식이라기엔 너무 낯선 괴물 하나가 거실에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학 보내준 것도 대학 등록금 한 번 걱정시킨 적 없는 것도 방에 들어앉은 뒤로 7년 동안 한마디 군소리 없이 용돈을 챙겨준 것도 그 모든 피땀 어린 세월이 전부 없었던 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너한테 한 번도 못해준 게 없었고 유학도 원해서 보내줬고 지금도 내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부모한테 그따위로 말하냐. 내가 그 나이에 술 먹고 그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어디서 못된 버릇을 배워 가지고 부모 앞에서 술주정이나 부리고 앉아있어. 제 호통에 수민이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무너진 사람의 처절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세상한테 계속 지다 보니 이제는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화풀이를 해야만 버틸 수 있는 그런 나약한 눈빛.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듯 쓰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울면서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서며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그만해.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솔직한 게 아니야. 너 지금 술 마시고 아버지한테 큰 상처 주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수민아. 엄마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수민이는 피식 웃더니 들고 있던 편의점 봉투를 식탁 위에 툭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봉투 틈새로 부모는 경비원 월급, 마트 월급 받으며 돈 한 푼 아끼려는데 자식이라는 놈은 수입 맥주와 양주를 내비쳤습니다. 부모의 피를 말려 산 헛에 가득한 봉투를 보며 저는 한동안 그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이 적막해졌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나란히 앉아서 꺼진 텔레비전만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아내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힘들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쓰러질까봐 늘 괜찮은 척하던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그 한마디가 가슴을 더 깊숙이 찔렀습니다. 당신까지 그러면 나 더 힘들어요. 당신도 수민이도 내가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마트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밥을 짓고 아들 방 앞에 밥을 가져다 놓고 저한테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남자 사이에서 늘 혼자 중심을 잡으려 처절하게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내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망한 것도 사기당한 것도 당신한테 집만 치게 해서 그것도 미안하고 지금 이것도 미안하고 당신이 이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수민이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기다리면 되는 건지 내쫓아야 하는 건지 더 도와줘야 하는 건지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라는 게 정답이 없는 자리더군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나르고 온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손이라는 생각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잠든 건지 아니면 저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원망을 삼키고 있는 건지 오늘도 이렇게 이 집의 아픈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뒤 경비일을 쉬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쉬는 날엔 몸이 먼저 알아서 늦잠을 자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아내가 이미 나간 뒤였어요.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랩을 씌워놓은 국 그릇, 작은 메모지 하나. 반찬 냉장고에 있어요. 밥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마트 오픈 시간이 아침 8시니까 늦어도 7시엔 나섰겠지요.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까지 차려놓고 나간 겁니다. 밥을 먹다 수민이 방을 봤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아침을 가져다 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릇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온 건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퀭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고 볼살이 빠져 광대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피곤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내는 바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지도 않고요.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냄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앉아있어, 내가 할게. 괜찮아요, 금방 해요. 앉으라고. 아내가 잠깐 멈췄다가 결국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실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냥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밥을 차리면서 아내 등을 봤습니다. 굽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저렇지 않았는데 등이 꼿꼿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안으로 말려들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서서 일하면서 저렇게 된 거겠지요. 제가 식당을 말아먹고 사기를 당하고 그 바람에 아내가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밥상을 차리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 수민이 밥은 먹었어요? 모르겠어. 아침에 그릇이 그대로 있던데.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잡았어요. 당신 밥 다 먹고 나서 가져다 줘도 늦지 않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얼굴이 너무 야위었어.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트 일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이래요. 나이 탓이 아니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마트에서 대충 때우는 거 아니지? 한두 달 전부터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저는 가슴이 아려와 밥그릇을 아내 앞으로 더 밀었습니다. 아내는 사양하다가 조금 더 떴습니다. 저놈 자식은 언제 정신을 차릴런지. 제가 한숨을 쉬며 수민이 방을 바라보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가끔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더 일찍 단호했어야 했던 걸까? 처음 방에 들어앉았을 때 그냥 뒀던 게 잘못인 건지. 이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내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뭘 해도 후회고 뭘 안 해도 후회인 부모라는 자리. 아내도 거기 서 있었던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당신 잘못 아니야. 잘못이 있다면 내 잘못이지. 내가 일찍 나서서 뭔가 했어야 했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했으니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둘 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요. 최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결과라면 우리 최선이 틀렸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때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걸어오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들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아내가 안쓰러운 마음에 수민이 앞쪽으로 반찬을 밀어주며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수민아, 이리 와서 앉아.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자. 그러자 수민이가 신경질적으로 찌푸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지금 주식장 중요하게 돌아가는 순간이니까 제발 말 시키지 마세요. 순간 제 안에서 핏대가 솟구쳤습니다. 하루 종일 마트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온 엄마가 반찬까지 밀어주며 건넨 말에 저 따위 오만한 태도라니.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식탁에 쾅 내려놓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너 아빠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가 하루 종일 밖에서 무슨 고생을 하고 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당장 앉아서 얘기해. 수민이도 지지 않고 눈을 부릅뜨며 대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또다시 험악한 부자 갈등이 터지려는 찰나 아내가 울컥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붙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나 진짜 힘들어서 그래. 제발 싸우지 마요. 아내의 애원에 저는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수민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못해 식탁 끝에 걸터앉아 밥을 대충 입에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세 식구가 한 식탁에 앉았지만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은 수민이가 신경질적으로 이부자리를 털듯 일어서려 하기에 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다 먹은 건 내가 설거지해라. 아들이 멈칫하며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단호한 눈빛과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엄마의 모습을 보더니 말없이 그릇들을 거칠게 챙겨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쾅쾅거리며 그릇 닦는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보다가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운 듯 미안한 표정으로 잔잔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강제로 시킨 거였지만 방구석에만 박혀있던 자식이 집안 가사에 손을 댔다는 아주 작은 사실 하나에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아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민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문은 또 굳게 닫혔습니다. 그 잠깐의 움직임이 얼마나 허망하던지요. 저는 그날 밤 경비복을 다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야윈 얼굴과 굽은 등이 자꾸만 눈에 밝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굽은 등이 온전히 펴지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65의 저는 그 답을 아직도 모릅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슴 시린 밤이 깊어갑니다. 그 일이 터진 건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수민이가 또 돈을 날렸습니다. 이번엔 코인이었습니다. 얼마인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도 안 할 테고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로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마지못해 천천히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슴에 묵혀왔던 말을 골라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막상 꺼내려니 목이 콱 막혀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돈 말이다. 이제 내게 더 줄 돈은 없어.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당장 나가서 독립해라. 수민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한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물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내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저보고 나가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 당장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봐. 그게 너한테도 맞는 거야. 언제까지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부모 탓, 세상 탓만 하면서 살래? 너 다 큰 성인이야. 내년이면 40이라고. 내가 남자라면 세상에 부딪혀보고 쓰러져도 보면서 다시 일어서야지. 이게 무슨 꼴이냐. 엄마 아버지 나이 이제 60이 넘었다. 내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밤새우며 경비 일해. 젊은 내가 도대체 뭘 못하겠다는 건데? 당장 나가서 막노동을 하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뭐라도 시작해. 지금 당장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뭘 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만들어야지. 수민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싸늘하대요. 어이가 없네, 진짜. 이럴 줄 알았어요. 결국 귀찮으니까 내쫓는 거잖아요. 내쫓는 게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독립이지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아들이 벌떡 일어서며 악을 썼습니다. 거실이 떠나가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퇴직하고 사업 말아먹고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돈 다 날려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나가라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진 게 대체 누구 때문인데? 저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야? 너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내준 게 누구야?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그 모든 게 다 알아서 거저 주어지는 건 줄 알아? 방에 앉아 7년 동안 주는 용돈 받아 쓰면서 뭐? 투자 공부를 해? 주식? 코인? 도대체 내가 날린 부모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그게 부모잖아요. 그 정도는 자식한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해? 그게 당연하다고. 결국 목소리가 터져나갔습니다.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피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냥 죽어야 끝나겠어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다 해결되겠냐고요. 수민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자 부엌에서 아내가 허겁지겁 뛰어나와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들 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수민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기에 저는 아내의 팔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겨우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얇은 얼음판 같았습니다. 수민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내만이 서글픈 얼굴로 묵묵히 밥을 날랐습니다. 그 즈음부터 아내의 상태가 눈에 띄게 이상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부쩍 자주 했습니다. 예전에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조금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밥도 전혀 넘기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고 속상해하더니 어느 날 보니 정말 수치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무래도 병원에 좀 가봐야겠어.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내 말 들어, 얼굴이 말이 아니야. 당신 꼭 병원 가봐. 바빠요. 마트 일을 갑자기 쉬기도 눈치 보이고. 아내는 매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아내의 안색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안 되겠어. 같이 가자. 내가 하루 휴무 내고 같이 가줄게. 하루 빠지면 눈치 보여서 안 돼요. 그럼 나 쉬는 날 같이 가자. 괜찮다니까요, 정말로.
결국 그날도 동행하겠다는 제 제안은 아내의 고집에 밀려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주 평일 아내가 혼자 동네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나섰습니다. 하필 제가 일이 있어 나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서기 전 수민이의 방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들려올 아들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같이 가줄 거라 믿었습니다. 나 지금 중요한 차트 보는 중이에요. 병원이 코앞인데 엄마 혼자 병원도 못 가요? 수민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삼키며 말없이 가방을 들이켜 맸습니다. 현관에 선 아내의 얼굴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듯 애처로웠습니다.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내는 홀로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아내의 굽은 뒷모습을 보며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든 따라갔을 텐데 그냥 억지로라도 손을 잡고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민이의 방문은 야속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아내의 신발이 놓여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내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종이 한 장을 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는 뭐래? 이상 없대?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내의 목을 만져보고 초음파 검사를 하더니 조직 검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의사들이 원래 과장하잖아. 그냥 스트레스성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잔인한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묵묵히 마트 출근을 계속했고 밥을 차렸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내라고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본인이 가장 무섭고 두려웠겠지요. 자식 일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남편이 더 걱정할까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티를 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제가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일주일 전 그날처럼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흰 종이 한 장을 쥔 채로요. 여보. 아내가 힘겹게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아내에게 다가가 손에 쥐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일에서 그 위에는 청천벽력 같은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갑상선 암. 아내가 핏기 없는 입술을 천천히 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왔대요. 큰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하네요.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적막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식탁 의자를 간신히 붙잡고 버텼습니다. 언제부터? 왜 대체?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담담함이 도리어 더 눈물겹고 무서웠습니다. 의사에게 결과를 듣고 이 집까지 혼자 걸어오는 길에 그 고통을 얼마나 혼자 삭히고 감당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때 수민이의 방문이 끽 열렸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건지 배가 고파 밥을 먹으려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걸어 나오던 아들의 걸음이 뚝 멈춰 섰습니다. 아내의 시뻘개진 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제 굳은 얼굴,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대학병원 진료일에서 집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홀린 듯 천천히 다가와 식탁 위에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흰 종이를 내려다보던 수민이의 얼굴이 순간 핏기가 싹 가시며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집안에는 잔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맞잡자 참았던 아내가 그제야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소리를 죽여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돌상처럼 굳어버린 채 엄마의 의뢰서만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이 워낙 밀려 있어서 진료 날짜를 잡는 것부터가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와중에도 묵묵히 마트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고집스러운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민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진료일에서를 본 날 이후로 완전히 말이 끊겼습니다. 밥그릇은 조용히 나왔다 들어갔지만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을 지날 때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화를 내고 싶지 않아 그저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드디어 대학병원 첫 진료 날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아내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거친 손을 꼭 잡자 아내는 살포시 제 손을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다시 진행했고 의사는 암의 크기와 전이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며 목 CT까지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독하리만큼 길었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초조한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액정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듣고 마침내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갑상선 암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 다행이라는 말이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암이라는 무거운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저와 아내는 잠깐 대학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서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 저희 둘만 시간이 멈춘 섬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초기라니까 참 다행이지. 제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는 그 혼잣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다른 위로의 말을 찾았지만 끝내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뜻밖의 수민이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가 현관문으로 들어서자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결과는요?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수술해야 한대. 날짜 잡았어. 다음 달로. 제 말에 수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죄인처럼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급히 불렀습니다. 수민아,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라. 그렇게 오랜만에 셋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을 떠다 놓았지만 아무도 그 물컵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며 고심했습니다. 엄마 암 초기래.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수민이가 식탁 바닥을 내려다보며 다행이네요 라고 읊조렸습니다. 아주 모기만 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뼈아픈 진심을 전했습니다. 수민아, 아버지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지금 마음이 어떠니?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말해봐. 갑자기 묻는 게 아니야. 진작 이렇게 마주 앉아 물어봤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질 못했다. 수민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이제 아버지도 엄마도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구나. 내 엄마는 내 걱정에 단 하루도 발 뻗고 제대로 자지 못해. 수민아,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해. 현실을 좀 들여다봐라.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나 내 옆에서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잖니.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아버지의 처음 보는 눈물과 애원의 아들은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동안 거실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묵묵히 기다렸고 아내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민이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돼버린 건지. 처음엔 저도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첫 회사에서 치이고 힘들 때 그때 그냥 죽어라 버텼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근데 버티는 것도 제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만두고 나서는 금방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했는데 두 번째 직장까지 안 되고 나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세상에서 저 혼자만 벼랑 끝으로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는데 방 안에 숨어 있으면 그나마 그 끔찍한 생각을 안 해도 됐어요.
밖에 나가면 그 잘난 세상이 다 눈에 보이니까 무서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기대에 정말 부응하고 싶었어요. 진짜로요. 유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진 제 자신이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멈추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고. 수민이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 옆자리로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젖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파도 병원을 가야 하는 거야.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고 해서 더 힘들었던 거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슬프게 입을 다물더군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그럴 수 있어. 지나간 일은 다 잊어라. 앞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야. 수민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담긴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수민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되면 방에서 나와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도 무거웠던 마트 일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어두웠던 공기 속에 평화라는 따스한 볕이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내는 수술을 하루 앞두고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는 날은 아내와 저 둘이서만 차분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앞두고 수민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별거 아니에요. 의사가 금방 끝난대요 라며 오히려 겁에 질린 저희 부자의 손을 꼭 잡고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눈물겹게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너무 쓰렸습니다. 정작 가장 무섭고 아픈 사람이 멀쩡한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아내가 차가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는 그 순간 곁에 서 있던 수민이가 그 자리에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아들의 어깨가 사정없이 들썩였습니다. 소리는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녀석이 온몸으로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가만히 주저앉아 대기실 복도의 의자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아들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날 바보같이 주식 차트나 보지 말고 엄마 병원에 같이 갔어야 했는데 지나간 일이야. 자책하지 마. 엄마가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난 그러고 있었는지. 수민아. 아들이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엄마 강한 사람이라 잘 버텨줄 거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앞으로 달라지면 돼. 우리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 보자. 수민이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아내가 외로운 싸움을 잘 버텨주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을 늘 그래왔으니까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먼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나무였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두 남자가 아내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버텨줄 차례였습니다. 수술실 앞 긴 복도 의자에 저와 아들이 오랜만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는 애틋한 침묵의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함께 온전히 낫기를 바라는 같은 마음으로 7년 만에 이 아이의 온기를 곁에서 느끼며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아프지만 희망적인 긴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3시간 만에 잘 끝났습니다. 수술 잘 됐으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의사의 말에 저와 수민이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교차하는지 수민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에 붕대를 감은 아내는 5일 뒤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수민이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엄마의 약을 챙기고 마트 심부름과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섣불리 기대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 뒤 닫힌 수민이의 방문 너머로 주식 차트 클릭 소리가 아닌 묵직한 키보드 자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정성껏 쓰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수민이가 슬그머니 나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력서 좀 다시 써보려고요. 그래,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봐. 아내가 잔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39세 나이에 7년의 공백을 종이 한 장에 채우는 건 잔인하리치만큼 좁은 문이라는 걸 알기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자판을 두드리는 아들의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수민이가 낮에 병원에 다녀왔나 봐요. 거실에 떨어진 영수증을 봤어요.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한다던 제 말이 아들의 벽을 깨부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일 입고 나갈 경비복을 정성스레 다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들이 보면 병원 한번 다녀온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습니다. 7년 동안 안으로만 꼭 닫혀있던 아들이 마침내 스스로 세상의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이 그 안개 속 같은 방에서 나오기 위해 녀석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었을지 그 아이가 얼마나 오래 혼자 두려움과 버텨왔는지를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저는 그저 말없이 다리미를 쥔 손목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높았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기 일쑤였고 어렵게 면접을 가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이가 밥을 먹다 조용히 속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면접관들이 7년의 공백기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 마음이 힘든 시간이 있어서 잠시 멈췄었다고. 하지만 이제 다 이겨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굳이 꾸며낼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내 진심을 보여주렴. 수민이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가 국그릇을 밀어주자 고마워요. 엄마라고 읊조렸습니다. 이 식탁에서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 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수민이가 정말 변하려는 걸까요? 저는 방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키보드 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잖아. 이제 정말 우리 아들 믿어도 될까요? 믿어줘야지. 우리 자식이잖아. 그동안은 무너질까봐 눈치 보던 방관의 기다림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걷는 뒷모습을 지켜봐주는 신뢰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민이의 표정이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저 다음 주에 중소기업 총무팀 최종 면접 보러 오래요. 아내가 어머 하고 탄성을 질렀고 저는 담담한 척 국을 떴습니다. 너무 기대는 마세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안 돼도 괜찮다. 떨어지면 다시 나오면 그만이고 붙으면 새로 시작하면 돼. 39에 도전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뭘 그렇게 짐을 지려고 그래. 편하게 다녀오렴. 수민이가 마침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하는 자식의 미소였습니다. 아내가 기쁜 눈물로 반찬을 얹어주었고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미 저 아이는 방구석을 깨고 나왔다고. 자식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말입니다. 우리 집의 밤이 오랜만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수민이가 최종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나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붙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묵직한 말에 담긴 세월이 얼마나 길고 아픈지 알기에 목이 메어 그래, 참 잘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대단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제 평생 가장 달고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를 채운 뒤 아들의 잔에도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한 잔 마셔, 축하주다. 셋이서 조용히 맞부딪힌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거창한 대화는 없었지만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충분했습니다. 수민이의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들의 방문 틈새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벌써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저 방에 불이 켜진 게 몇 년 만인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시원한 물을 한 잔 따른 뒤 수민이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아침 바람이 차가운데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야간 경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오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늘 놓여있던 수민이의 신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세상 밖 일터로 나간 것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자 아내가 다가와 제 거친 손을 꼭 맞잡아 주었습니다. 여보, 다녀오겠습니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인 줄 예전엔 정말 몰랐어요. 평범한 가정에서는 매일 들리는 흔한 인사말이 우리 집에서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적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텅 빈 집안에서 지나온 65해의 세월을 가만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은퇴 후 퇴직금을 날리고 사기를 당한 것보다 제가 더 깊이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키워온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원하는 건 다 해주고 힘들다고 물러서면 기다려주고 넘어지려 하면 부모가 먼저 받쳐주었습니다. 그게 좋은 부모인 줄 알았고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망치는 길 지름길이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넘어져 봐야 아픔을 알고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제가 과잉보호하며 자식이 세상에 부딪혀 성장할 소중한 기회들을 먼저 치워버린 꼴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저는 정작 녀석과 얼굴을 맞대고 너 지금 마음이 어떠니? 라고 따뜻하게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철저히 잘못 시킨 제 탓입니다. 경비복을 입고 유리창 너머에 서서 뒤늦게 깨달은 가장 매서운 진실입니다. 자식을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군요. 때로는 삶의 부족함을 견디게 해주는 것, 제 손으로 채워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어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루 종일 치였는지 와이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문을 열어서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고 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얼른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세 식구가 마주 앉아 평범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지극히 평범한 저녁 풍경이 목구멍에 턱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붉어진 눈으로 꾸역꾸역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은 거창한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세 식구가 모여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 퇴근한 아들이 지친 얼굴로 인사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그 소박하고 당연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면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앞으로도 날려버린 돈을 다시 모으고 아내의 건강 회복을 지켜보며 이 고단한 경비원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에 출근하며 바라보는 아들의 방문 느낌은 다릅니다. 지금은 불이 꺼져 있지만 몇 시간 뒤면 또 당당하게 출근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제 65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진정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무조건적인 물질적 뒷바라지는 답이 아닙니다. 저처럼 눈물 흘리며 뒤늦게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단단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면 자식의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 스스로 세상에 부딪혀 넘어지고 제 힘으로 일어서게 내버려 두는 것, 역설적이게도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따뜻한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새벽 공기가 유독 차갑고 시립니다. 하지만 제 어깨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오늘도 제 삶을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가볍고 가뿐합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